Ты меня слышишь? Да? 타르코프스키는 창작이란 재료를 대하는 진실하고 열정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죽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무한한 것에 관해 말할 때 유한한 것을 보여주며 기괴한 것 안에 아름다움을 찾고 아름다움 것 안에 기괴함을 발견하고자 하는 세계의 모든 법칙을 직관적으로 포착하려는 욕망이 예술적 이미지를 창조한다고 덧붙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다루는 매체와 AI를 저의 관점과 태도를 드러내는 재료로서 접근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작가의 관점을 엿볼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보는 것이 꽤 즐겁습니다. 매번 가던 미술관과 갤러리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건 아마 감상자인 제가 변했기 때문이겠죠. 타르코프스키는 시간의 각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작품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작품과 사회의 접촉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체로 맞는 말이다. 다만 여기서 역설은 이런 맥락에서 예술 작품이 감상자의 능력에 완전히 좌우된다는 것이다. 온전한 감상자가 되기 위해, 그리고 예술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내 일과 일상이 좀 더 진짜에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이번 에피소드는 책 시간의 각인, 이상을 향한 동경으로서의 예술 챕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예술은 왜 존재할까? 예술은 누구에게 필요할까? 예술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이런 질문은 시인만이 아니라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 또는 흔히 말하듯 20세기에 예술이 관객과 맺는 관계의 본질이 소비를 드러내는 사람도 제기한다. 어쨌든 예술이 소비자를 위한 판매 상품일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예술의 목적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인간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지를 예술가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다는 것임은 자명하다. 그것이 인간이 지구상에 출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데 있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제기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다. 인간은 예술을 매개로 한 주관적 경험을 통해 현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낸다. 예술적 발견은 매번 새롭고도 독보적인 세계의 이미지로 절대 진리의 상형 문자로 나타난다. 그것은 계시로 나타난다.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인간적인 것과 잔인한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등 세계의 모든 법칙을 한꺼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순간적이고 열정적인 바람으로 나타난다. 예술가는 예술적 이미지를 창조하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한다. 그는 독특한 절대의 포획자다. 예술은 정신적인 것과 이상을 향한 영원한 동경이 존재하는 곳에서 탄생하고 정착한다. 이러한 동경은 사람들을 예술 주변으로 불러 모은다. 예술적 이미지는 언제나 일종의 환유다.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예술가는 살아있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죽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무한한 것에 관해 말할 때는 유한한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대체다. 무한한 것은 물질화할 수 없지만 무한한 것의 환영인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다. 기괴한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것 안에 있고 아름다운 것은 기괴한 것 안에 있다.
이와 함께 예술은 의심의 여지 없이 순수한 의사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인간의 상호 이해란 통합력이자 최종 의미로는 정신적 교감이다. 이는 예술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이다. 예술 작품들은 과학적 개념들과 달리 물질적 의미에서 어떤 실용적 목적도 추가하지 않는다. 예술은 메타 언어이다.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려고 한다. 자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타인의 경험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실용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의 의미는 실용주의와 반대되는 헌신성에 있다. 나는 예술가가 자기 표현만을 위해 창작할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는다. 상호 이해 없는 자기 표현은 무의미하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작품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작품과 사회의 접촉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대체로 맞는 말이다. 다만 여기서 역설은 이런 맥락에서 예술 작품이 감상자의 능력에 완전히 좌우된다는 것이다. 좋은 책을 읽는 일은 좋은 책을 쓰는 일만큼 어렵다고 말한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100번 1000번 옳다. 또 대중 다수가 보는 앞에서 어떤 예술 작품의 서열을 가르는 평가는 상당히 우연한 상황에 의해 자주 결정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의 미학적 취향은 작품 자체보다는 작품 감상자의 개성을 더 나타내 보일 수 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의 훌륭한 수필집 윌든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시인들의 작품은 인류가 아직 읽지 못했다. 왜냐하면 오직 위대한 시인만이 그것을 읽을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중은 기껏해야 별자리를 읽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작품들을 읽는다. 그나마 천문학자처럼 읽지 못하고 점성술사처럼 읽는다. 창작은 재료를 대하는 예술가의 진실하고 열정적인 태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다이아몬드는 흑토에서 나오지 않고 화산 주위에서 나온다. 예술이 아름다운 것에 가까이 접근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예술가도 부분적으로만 진실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완결된 것의 존재 형식 그 자체이다. 명작은 내부가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폐쇄적 공간이다. 아름다운 것은 부분들의 균형에서 나온다. 역설적인 점은 작품이 더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연상의 부재가 실제로 그만큼 더 확실하게 의식된다는 것이다. 완벽한 것은 독보적인 것이다. 또한 무한한 연상을 낳을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 예술가의 진정성은 작품의 절대적 완결성에서 나타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에서, 자기 열정의 일관성에서 나타난다. 진리를 향한 예술가의 뜨거운 열망, 예술가가 세계와 이 세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려는 열망은 심지어 그의 작품에서 썩 명료하지 않은 대목이나 이른바 실패한 대목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어쩌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약점도 없고 불완전해서 완전히 해방된 작가를 한 사람도 모른다. 다름 아닌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성향, 자신만의 사상을 향한 집념은 그의 위대함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나타내주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세계관 전체의 유기적 일부로 들어가는데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토마스만은 이렇게 썼다. 오직 무관심만이 자유롭다. 특징적인 것은 자유롭지 않다. 그것은 각인 찍히고 조건이 붙고 사슬에 매인다.